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분명 나보다 훨씬 바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가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반면에 나는 어떤가요?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욱해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왜 누구는 태풍 속에서도 고요한 호수 같은데 왜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사실 그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심리적 치트키 하나만 알면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어볼 만큼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1%의 사람만 알고 있는 친절하면서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의 비밀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게 되실 겁니다. 반가워요. 심리 분석 전문 채널 심리 치트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지침서를 보죠. 착해져라, 단호해져라, 화내지 마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뻔한 조언들은 현실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전시 상태인데 어떻게 친절이 나오고 어떻게 여유가 나오겠어요. 저는 오늘 수천 명의 상담 사례와 인지심리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가장 실질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같은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뇌를 속여서라도 여유를 만들어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의 씨앗을 심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비밀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거? 시간이 남는 거?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여유는 철저하게 물리적인 속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편도체는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빨리 하거나 행동을 서두르면 우리 뇌는 지금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면서 생존을 위한 거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욕을 하거나 거친 말을 내뱉게 되는 이유,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순히 속도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무리한 업무를 던졌다고 해봅시다. 이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되는데요 라고 쏘아붙이듯 말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관계는 틀어지고 본인은 무례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여유 있는 고수들은 다릅니다. 일단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평소보다 0.5배 느린 속도로 말합니다. 팀장님.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잠시만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똑같은 거절인데 느린 속도 하나만으로 이 말은 무능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힘인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마음이 편해져야 말이 천천히 나온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거꾸로 하셔야 해요. 말을 천천히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재밌게도 느리고 완만한 언어를 사용할 때 뇌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부드러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빠르고 급한 언어는 공격성을 유발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욕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 어때요? 힘이 확 빠지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조급한 상황일수록 의도적으로 말의 마침표를 길게 찍고 상대방의 눈을 1초 더 응시합니다. 그 1초의 여백이 상대방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읽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소름 돋는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찰과 타인 관찰의 밸런스가 기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남의 눈치만 보느라 자기 삶이 없죠. 이걸 타인 관찰만 과잉된 상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건 자기 관찰에만 매몰된 거죠. 이 두 부류 모두 절대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내가 지금 어떤 속도로 말하고 있는지, 내 목소리 톤이 어떤지를 마치 제3자가 나를 보듯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차분하게 지켜보죠. 생생한 상황극을 하나 더 해볼까요? 친구와 대화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하수들은 내 말이 맞다니까.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라며 자기 논리에만 빠져들죠.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이 순간 자신을 관찰합니다. 오, 지금 내 목소리가 좀 커졌네.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을 봅니다. 저 친구는 지금 자기 의견이 무시당해서 서운한 표정이구나 라고요. 이렇게 관찰자가 되는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의 힘이고 여유를 만드는 핵심 엔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여유를 만드는 관찰 능력이 단순히 노력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여기에는 우리 뇌를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해주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과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 에너지를 충전해 오는 걸까요? 단순히 집에서 쉬는 게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유독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유가 없어질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목적이 생기는 순간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공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거나 잘 보여서 승진을 해야 하거나 혹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이 생기면 우리 뇌는 엄청난 과부에 걸리게 되죠. 상대의 눈치를 살피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내 페이스를 유지할 여유 따위는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사람을 대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아마 상대방에게 아무런 용건이 없었을 때일 겁니다. 그냥 길을 가다 마주친 여행객이나 공원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친절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얻어낼 게 없거든요. 목적이 사라지면 관찰이 시작되고 관찰이 시작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삶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최고의 심리 치트키는 바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작가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뭘 또 배우라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거나 업무적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요리를 같이 배우거나 테니스를 같이 배우는 관계가 되면 뇌 모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돈이나 생존이 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까? 혹은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칠까라는 제3의 공통 목표가 생기거든요. 상황극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딱딱하고 권위적인 대기업 임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회사에서는 다들 여러분 눈치만 보고 여러분도 늘 긴장 상태죠. 그런데 주말에 십자수 학원을 등록했다고 쳐보죠. 거기 가면 여러분은 그냥 바늘땀 못 맞추는 초보자일 뿐입니다. 옆에 앉은 20살 어린 학생이 어유 선생님 거긴 그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라고 훈수를 둬도 허허 웃게 됩니다. 왜일까요? 거기선 여러분의 직함도 연봉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진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존심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이렇게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꾸지람을 들어도 즐거울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진짜 삶의 고수들이 누리는 해방된 여유인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성공한 기업의 회장님은 매번 새로운 취미를 배우러 다니기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소름 돋는 대답을 하시더군요. 회사에선 아무도 나한테 못한다고 안 하거든. 근데 여기 오면 내가 제일 못해. 그게 얼마나 신선하고 마음 편한지 몰라요. 이 회장님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장감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호기심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우리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이 험난한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돈이 되지 않아도 저 산 너머엔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기 때문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거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
즉 성장감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강력한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내가 오늘 캘리그래피 글자 하나를 어제보다 예쁘게 썼을 때 느끼는 그 작은 희열이 우리 뇌의 방어 기제를 느슨하게 만들고 타인을 향한 여유로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그럼 동호회 가서 연애도 하고 사람도 사귀면 좋겠네 라고 접근하는 순간 다시 목적이 생겨버리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라는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긴장 모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무목적의 배움입니다. 내 생존과 직업에 전혀 상관없는 것, 심지어 좀 하찮아 보이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얻은 성장감은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본업으로 전이됩니다. 밖에서 채워온 여유의 에너지가 정작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갈등 상황에서 뭐 이것 좀 안 되면 어때? 난 주말에 십자수 왕이 될 사람인데 라는 식의 배짱과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밖에서는 이렇게 여유로운 척할 수 있어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 여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천사 소리 듣는 사람이 왜 집에만 가면 예민한 악마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거친 말을 내뱉게 되는 걸까요? 이 비극적인 모순 뒤에는 소름 돋는 뇌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왜 가장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가 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학의 비극적인 역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연인 같은 아주 가깝고 깊은 관계에서 여유를 잃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좀 의외죠? 사랑은 곧 강한 책임감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내 부모님이 아프면 안 되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뇌를 상시 비상경계 모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안위가 곧 나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뇌의 방어 기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가동되는 겁니다. 자,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늦게까지 게임만 하는 아들을 봅니다. 남들은 요즘 애들 다 저러지 하고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인 당신은 다릅니다. 저러다 성적 떨어지면 어쩌지? 나중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순식간에 수십 단계의 불길한 미래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여기서 어떻게 여유가 나오겠어요? 결국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라는 날 선말이 튀어나가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생기는 걱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여유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숨막히는 관계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느슨한 관계의 힘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조사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절친처럼 깊은 관계만 맺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알고 지내는 느슨한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칩시다. 기차 옆자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세요? 오, 거기 맛집 많다던데. 같은 가벼운 대화만 오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화 끝에 마음이 개운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걸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왜일까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해관계도 없고 미래에 대한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사회적 휴식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관계가 우리에게 정서적 지지라는 영양분을 준다면 느슨한 관계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환기구를 제공합니다. 여유 있는 고수들은 집에서 답답할 때 무작정 가족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편의점 사장님과 날씨 이야기를 하든 동네 카페 단골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든 말이죠. 이런 느슨한 연결이 우리 뇌에 과열된 걱정 회로를 잠시 꺼주는 역할을 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짜 강력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이건 웬만한 심리 상담보다 효과가 빠르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바로 봉사입니다. 아니,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남을 도우라고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봉사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뇌의 심리적 공간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쓰는 순간 우리 뇌는 엄청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5. 내가 지금 남을 도울 만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행동이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람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청소를 하거나 노숙인 배식 봉사를 하고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타인에게 나누는 순간 부족함에 매몰되어 있던 뇌가 충만함의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봉사를 하고 왔는데도 내 시간만 아깝고 짜증나 라는 생각만 든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모든 걸 멈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강제적인 휴식을 취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타적인 행동은 우리를 짓누르던 조급함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여유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퍼즐을 공개하겠습니다. 토마스 조이너라는 자살 연구의 권위자인 심리학자가 수백 개의 연구를 분석해서 찾아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잠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나요? 하지만 이건 과학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은 다음날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 에너지가 제로가 됩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마비되니 당연히 조급해지고 거친 말이 나가고 사람들을 밀어내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지면 그날 밤 외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잠을 못 잡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 반드시 끊어냅니다. 그게 봉사가 되었든 새로운 배움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오늘 밤 일찍 잠드는 것이 되었든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감을 느끼는 것. 이 선순환 구조에 올라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여유를 연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속도를 늦춰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오늘 밤 가족에게 내뱉을 한마디인가요? 아니면 무심코 지나쳤던 새로운 배움의 기회인가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절하면서도 여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아우라가 결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속도를 관리하고 무목적의 공간을 확보하며 느슨한 관계를 통해 뇌의 환기구를 만들어줄 줄 아는 영리한 전략가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여유롭지 못할까? 라며 자책했다면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유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배우면 누구나 익힐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3단계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딱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0.5배속의 법칙을 실천하세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 혹은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을 마주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평소보다 말의 속도를 0.5배만 늦추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이고 싶을 때 1초만 참고 지금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뇌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찰나의 여유가 여러분을 감정적인 사람에서 우아한 고수로 격상시켜 줄 겁니다. 두 번째, 돈 안 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10%만 투자하세요. 직업과 상관없고 돈도 안 되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사소한 호기심을 하나 찾아내세요. 그게 십자수든 동네 산책로에 나무 이름 외우기든 상관없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기꺼이 즐기세요. 거기서 느끼는 작은 성장감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여유의 뿌리가 될 겁니다. 나는 밖에서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기선 그저 배우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해방감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밤 무조건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여유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고갈된 배터리로는 어떤 심리 기술도 발휘할 수 없어요. 오늘 배운 모든 전략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의외로 숙면입니다. 잘 자야 다음날 타인을 관찰할 여유가 생기고 타인을 관찰해야 부드러운 말이 나갑니다. 이 선순환의 첫 단추를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에서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며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심리 치트키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누구는 태풍 속에서도 고요할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그들은 태풍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풍 속에서도 자기 속도를 유지하며 잠시 쉴 수 있는 자기만의 작은 방을 마음속에 지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만의 그 방을 지어보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리고 내일이 조금은 기대되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여유로워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심리분석 전문 채널 심리치트키였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